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책 17쪽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큰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배우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지도에서 살펴봅니다.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대륙과 대양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지도에서 살펴본 뒤에 그 위치와 그 범위, 즉 넓이를 같이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들이 어떤 대륙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첫 번째는 세계지도, 두 번째는 지구본, 마지막은 디지털 영상지도였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도, 그 다음에 지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었어요. 이거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었죠. 세계지도와 지구본에는 그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한 선이 그려져 있는데 선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었죠. 가로선의 이름은 위선이었고 그 가로선에 숫자가 써 있었어요. 그 숫자는 위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세로선은 경선이고 이 세로선에도 역시 숫자가 써 있는데 그게 바로 경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선, 위도 같이 살펴봤죠. 가로선 중에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적도였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통틀어서 남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로선 같은 경우는 경도, 경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을 기준으로? 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고 한다. 기억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네, 세 가지 세계지도 알아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 세계지도, 즉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넓게 펼쳐서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인터넷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네, 우리 지구 입체적인 구를 잘라서 평면에 펼친 거기 때문에 나라의 모양과 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라고 했어요. 네,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한 모형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죠. 네, 디지털 영상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데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즉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죠. 네, 그럼 교과서 17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배울 내용 같이 살펴볼 건데요. 생각열기로 선생님이 유라시아 관문, 우리 한반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면 같이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한 그림 사진을 보면 짐작이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철도 연결이 첫발을 내디디면서 우리나라 경제 지도에도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인데요.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지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 남쪽에 섬처럼 갇힌 우리나라에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립니다. 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우리의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남측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측을 거쳐 한반도를 관통하고
나아가 중국과 몽골은 물론 유럽까지 광활한 유라시아를 누빌 수 있게 됩니다. 해양과 항공운송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에도 육상 수출입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 지도도 새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만 봐도 경제 효과는 앞으로 30년 동안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철강과 아연, 무연탄 같은 광물 자원을 싸게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 확대와 물류 비용 절감까지 계산한 전망치입니다. 또 동해선이 지나는 동해안 일대 역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화물을 보내면 바닷길로 한 달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엔 동해선에 화물 1억 3천만 톤이 몰리고 연간 운송 수입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북철도와 또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연결이 되면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EU 또 북미의 나프타와 함께 동아시아 철도 경제 공동체로서 3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의 경제 르네상스를 이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알겠나요? 한반도는 유라시아의 관문이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 같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큰 이 땅덩어리들 보이죠? 네.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남북한에 철도가 놓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이 넓은 땅 곳곳을 누빌 수가 있죠. 당연히 지금도 누빌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훨씬 더 빨리 편하게 비용을 절감해서 누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 땅을 통해서 가면 바로 갈 수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게 되죠. 네, 그만큼 거리와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땅에 붙어 있는 나라들끼리 협약을 잘 맺어서 바닷길이 아니라 이 육지길로 서로 더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도 큰 이득이고 교류하는 다른 나라한테도 큰 이득일 것이기 때문에 이 철도 놓는 걸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커다란 땅의 시작점, 관문이라는 뜻이 그거죠. 들어가는 입구. 네, 이번 시간은 대륙과 대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퀴즈 타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오늘 배운 내용은 공책의 노트 정리로 같이 한번 정리하고 살펴볼 거예요. 복습 차원으로. 네, 먼저 대륙과 대양. 네, 지구는 몇 대양과 몇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구는 약 70%가 다 물, 즉 바다이지요. 나머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바다가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땅과 바다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글자 방과후 한번 다니는 친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큰 대에 묻 또는 땅륙이라고 쓰이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대륙은 말 그대로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 전 세계, 우리 지구에는 큰 땅덩어리들이 많이 있죠. 그 땅덩어리, 즉 대륙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 땅이나 대륙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얘는 섬이에요. 이 섬을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즉 크기가 넓으면 대륙이라고 불려요. 가장 큰 섬인 이 그린란드보다 작게 되면 걔는 대륙이 아니라 땅이어도, 육지여도 그냥 섬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 대륙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책 18쪽으로 넘겨보면 선생님 화면에 있는 것 같은 세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여기 있어요. 네, 이 그린란드보다 큰 땅덩어리, 대륙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6개의 대륙이 있고 각 대륙이 어디까지인지 색깔로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 6가지 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은 어디게요?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사진. 네,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넓이 약 30%를 차지하는 대륙이 바로 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어디가 속해 있는 나라가 여기 우리나라 얘기하려고 했어 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이 6개의 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있다. 나머지는 이런 부분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기억하기 쉽죠? 아메리카 기억하고 북쪽, 남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우리나라가 있는 대륙 아시아. 아시아 옆에 유럽.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해외 축구 많이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마지막으로 남반구 아래쪽에 있는 오세아니아 대륙. 6개의 대륙의 위치와 이름을 지금 기억해 보세요.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증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린란드,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 그것보다 작으면 섬이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세계지를 보면 그린란드보다 오세아니아가 어때요? 더 작죠? 근데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난 4일 시간에 세계 지도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 있죠. 세계 지도는 실제 크기와 완전히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었죠. 네, 원형구를 잘라서 펼친 게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빈 부분을 채우고 늘려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사진상에서 보면 그린란드보다 오세아니아가 작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세아니아가 훨씬 더 커요. 그린란드보다 오세아니아 대륙이 훨씬 더 큽니다. 이해됐죠? 네, 6대륙 이름과 특징을 같이 한번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대륙을 선생님 색깔로 구분을 해놨고요. 아까 살펴봤어요. 기억해요? 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주황색 대륙은 아시아. 우리나라 옆에 있는 빨간색 대륙, 헤이 축구 좋아하나요? 물어봤었죠? 유럽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서 아래쪽에 있는 저 노란색 대륙의 이름은 아프리카 대륙. 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과 북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큰 땅덩어리. 얘네 둘은 북이 남위로 나눠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음, 저 분홍색이 보이죠?
아시아에서 아래쪽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대륙, 바로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보면서. 네, 아시아 대륙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볼게요. 아시아 대륙은 아까 첫 번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네, 대륙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대륙 이름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나눴을 때 아프리카 대륙은 일단 크기부터 살펴보면 아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지도를 보면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네, 그 다음 아프리카 위에, 그 다음에 아시아 옆에 있는 대륙, 유럽 대륙 같이 볼게요. 유럽 대륙은 딱 봐도 어때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비하면 면적이 좁죠.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 작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붙어 있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남반구 쪽에 있는 오세아니아 대륙 같이 볼게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은 우리 지구에 있는 6개 대륙 중에서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보이다시피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 다음 우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볼게요. 네,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있는 이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이고 북반구에 있고 여기 보면 네, 지구의 북극 해와 같이 밀접하게 접해 있어요.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남반구로 내려가면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아래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근데 여기 윗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거의 뭐 반절 정도 걸쳐 있었지만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고요. 북아메리카와 달리 남반구에 있는 이 남아메리카는 남극과 같이 접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륙의 이름을 알아봤으니까 바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작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큰 바다, 대양, 매우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서 사회책 19쪽이에요. 19쪽. 네. 이 바다의 이름은 태평양이고요. 바다의 위치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대륙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대륙과 이 대륙과 이 대륙이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가 바로 태평양이구나. 즉 여기 있는 게 우리 아시아 대륙이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오세아니아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메리카 대륙이죠. 북아메리카, 이쪽은 남아메리카.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이름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가장 큰 바다예요. 태평양. 태평양은 아시아 대륙과 이렇게 붙어 있죠. 옆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앞바다가 바로 태평양이에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인접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의 이름은 대서양이고요. 대서양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역시나 주변에 있는 대륙을 보면 돼요. 이 대륙 아프리카, 이 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위에 북극해,
북극.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유럽. 유럽 여기 있어요, 유럽. 아프리카 위에 있잖아요. 유럽에 둘러싸인 대양이 바로 대서양입니다.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고요. 첫 번째는 태평양, 두 번째는 대서양. 네, 세 번째 큰 바다, 대양,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인도양 어떻게 찾느냐? 접해 있는 대륙을 보면 돼요. 여기 왼쪽이 아프리카, 위쪽이 아시아 대륙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남반구에 오세아니아.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와 인접해 있는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이 인도양은 왜 이름이 인도양일까 궁금해 본 적 없어요? 다른 건 태평양에서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 여기? 여기 나라 이름이 인도죠. 인도 아래쪽, 즉 인도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인도양이에요. 네, 세 번째 봤고요.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바다 이름은 북극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대양이라고 불리고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바다는 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양자로 끝나는데 얘는 같은 바다인데 왜 해자로 끝날까? 북극양이 아니라.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극해 지구의 북극 알죠? 찾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북극은 주변에 있는 대륙이 요거 무슨 대륙? 네, 아시아 대륙이죠. 여기 유럽 있고 얘는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 그린란드가 있네요. 섬이죠. 그래서 북극해는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라고 했죠? 유럽. 여기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인데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극해 같은 경우는 보통 북극 남극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눈, 얼음, 빙하가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얼음에 덮여 있어요. 우리 실과 시간에도 친환경 농업과 미래 같이 알아보고 선생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기후온난화 영상도 같이 살펴봤었죠? 이 북극해, 남극해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항상 있죠. 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두꺼워서 지구온난화에도 마지막까지 견딜 걸로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세계기상학계는 기후변화의 극적인 현장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북극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린란드 북부 해안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1970년 관측한 이래 단 한 번도 얼음이 붕괴된 적이 없어 최후의 빙하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북극 주변의 거대한 얼음덩이인 유빙이 해류를 타고 흘러들어 다시 쌓이는 얼음 저장고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두께가 4m입니다. 최후의 빙하는 결국 올해 무너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폭염과 이달 초 북극에 분 강풍으로 최후의 빙하 일부가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일부 관측된 현상이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무섭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현상은 최근 북극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독일 연구진은 지난 20일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2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연구진은 북극의 얼음 지역이 1981년보다 40%나 작아졌다며 2030년 후에는 여름에 북극 얼음이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도 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네, 지구온난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 이렇게 영상으로 접해봐서 우리가 진짜 심각한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뉴스 다큐를 봤는데 저렇게 녹아있는 빙하 속에 옛날에 생존해 있던, 옛날에 유행했던 온갖 바이러스들이 갇혀 있대요. 그렇지만 얼음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빙하가 녹게 되면 그 빙하 속에 갇혀 있던 바이러스가 세상에 풀려나게 되고 우리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지금 우리 코로나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코로나보다 더 심하거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대응할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저 빙하 속에 있대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후손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살날을 위해서 이 기후변화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북극해 알아봤죠? 남극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마지막 바다입니다. 바로 남극해고요. 네, 저 남쪽 끝에 있는 남극 극지방에 있는 남극은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북극해는 북극 쪽에는 땅이 없어요. 그린란드란 섬 빼놓고는 북극이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북극이라고 불리는 그 섬이나 땅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남극 같은 경우는 큰 빙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남극해예요. 네, 이렇게 해서 5대양 6대륙이라고 불립니다. 몇 대양 몇 대륙? 5대양 6대륙. 5개의 바다와 6개의 대륙이 있다. 네, 북극해와 남극해. 북극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물어봤었죠? 궁금해할 것 같다. 왜 북극해는 대양이면서 북극양이 아니냐? 5대양으로 해서 5개의 대양이 들어가면서 그 이유는 사회책 20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자를 보면 감이 와요. 바다, 해의 큰 바다 양인데 매우 큰 바다에는 양을 붙여요. 그치만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작은 바다는 어떤 글자를 붙이냐면 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동해, 서해, 남해라고 부르죠. 동양, 서양, 남양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매우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극해와 남극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대양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서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들어가지만 이름은 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회책 20쪽을 눈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고 있나요? 네, 그래서 왜 양으로 불리고 해로 따로 불리는지 상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바다는 양. 5대양에 들어가지만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서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는 해라고 붙인다. 네, 읽어보았으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하면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 제일 큰 대륙은 어떤 대륙이라고 했습니까? 아시아 대륙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산이 있는 대륙은 어느 대륙일까요? 문제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아시아 대륙입니다. 여러분 발음이 왜 이러니? 에베레스트 산 들어봤죠?
네, 네팔이라는 나라와 티베트라는 나라의 국경에 있는 국경을 가로진 커다란 산, 그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일 큰 대양은 태평양. 두 번째로 큰 대양은 어디입니까? 대서양이었었죠.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 곳은 어느 바다일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5대양 중에 문제에 또 힌트가 있어요.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인근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지명이 붙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도 우리 육지에 있는 산, 계곡, 골짜기 이런 것처럼 해저 지형이 있다는 걸 4학년 때 배웠었죠? 그래서 수심이 가장 깊은 바다가 바로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북극은 바다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까 북극해하고 남극해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북극은 바로 바다예요. 아까 말했죠? 땅이 없다라고 했어요. 땅이. 그래서 북극은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북극해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그린란드 큰 선, 북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렇게. 그래서 북극에는 땅덩어리가 없어요. 북극곰은 어디서 사느냐? 이 주변에 있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질문 갑니다. 네, 유럽 대륙은 크기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수많은 나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유럽 대륙에는 총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까? 네, 총 이거 다 세보면 몇 개예요? 5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보스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이렇게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나라 이름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작은 유럽 대륙 안에 무려 5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모여있는 유럽 대륙과 달리 나라의 수가 가장 적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6대륙 생각해보면 돼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 면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 오세아니아는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는 큰 나라 땅과 함께 뉴질랜드, 그 다음에 작은 섬, 이 주변에 이렇게 이 작은 섬들이 바로 나라예요. 피지라는 나라, 파푸아뉴기뉴 이런 곳에 보통 정글의 법칙 팀이 많이 가잖아요. 괌, 팔라우. 그래서 15개에서 14개 나라가 있는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실제로도 6대륙 중에 면적이 가장 작았잖아요. 네, 펭귄 하면은 어디가 떠올라요? 남극과 북극이 떠오르죠. 펭귄은 어느 대륙에 살까요? 첫 번째 남극 대륙, 두 번째 아프리카 대륙, 세 번째 남아메리카 대륙, 네 번째 오세아니아 대륙. 정답은 전부 다 삽니다. 그래서 펭귄이 추운 데만 사는 거냐, 남극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살고 바다 건너 오세아니아에도 살고 남아메리카에도 살고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각 대륙에 속한 나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대륙에 속한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회책 21쪽이죠. 21쪽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잘 기억해 보시고요.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아서 머릿속에 잘 집어 넣으시고
등교하는 날 공책 정리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